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고혈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혈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심장과 우리 몸의 주요 장기에 이르는 길, 즉 동맥의 압을 말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모토의 역할을 합니다.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은 동맥혈이 심장의 좌심실에서 펌핑돼서 대동맥을 따라서 전체 장기로 뻗어나가는 길을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뇌나 간이나 장, 콩팥과 같은 주요 장기로 피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이 길로 피가 흐를 때 적절한 이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야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심장과 장기 사이에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서 주요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거나 너무 압력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언정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은 결국 이 동맥의 경직화, 동맥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펌핑할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고, 이완기는 장기에 도달했던 혈류의 일부가 동맥의 가지가지마다 부딪혀서 다시 돌아올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이완기 압력. 고혈압이란 건 어떤 거예요? 한 개체가 일생에서 심장과 장기 사이에 적절한 혈압이 이루어져야만 제 수명을 다할 수 있는데, 아무런 표적 장기 손상이 없는 혈압을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이고, 여기서 정상 혈압과 1기 고혈압 사이에 고혈압 전 단계 혈압이라고 하는데, 고위험 환자이거나 혹은 이미 심혈관 질환이 왔던 환자에서는 목표 혈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혈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혈압 1기를 고혈압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범주에 이미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40대, 50대 건강하신 분인데 혈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이런 거를 도와드려요? 생활습관 개선은 내가 고혈압 전 단계일 때부터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컨트롤하면서 내 혈압이 140에 90이 넘어가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내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다, 내가 지금 비만 상태다 한다면 스스로라도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 측정을 하기를 권유하고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혈압 1기라고 진단이 됐을 때는 기저 질환을 평가를 해서 중위험이면서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혈압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처음 혈압을 진단받았고 아무 기저질환이 없다면 1기 고혈압인 상황에서는 먼저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 한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계속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은 대부분 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내가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국가 건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당장은 불편한 것이 없고 매우 바쁘기 때문에 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단일 질환으로 고혈압은 이미 10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일 질환으로 사망의 원인의 1위는 악성 신생물, 즉 암이고, 두 번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폐렴, 그리고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 이런 무서운 질환과 함께 고혈압 환자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0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증세가 없어도 고혈압이 진단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55세 때
때부터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환으로 그 인지력이 좀 낮았고 치료에 대한 적극성도 떨어졌었고 치료 약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부전, 그래서 매우 숨이 찬 상태였으며 혈압이 200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얄타 회담이 진행 중이던 그 시기쯤이었는데 회담으로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루즈벨트 대통령의 수축기 혈압이 300까지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약제는 아주 소량의 이뇨제 정도만 사용하면서 결국은 1945년 4월 12일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이미 심장과 뇌는 많이 손상된 상태로서 급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의 불편함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중한 인재를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에 의한 표적장기 손상은 크게 심장, 뇌 그리고 콩팥을 보는데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고 이미 그때 신부전을 진단받았었고 아마 콩팥도 나빠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말씀하신 장기들도 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뇌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혹은 고혈압성 치매, 그리고 심장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그리고 심부전, 그에 따르는 심장 사망 급사를 초래할 수 있고 콩팥 기능 부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말기 콩팥 질환,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사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내가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병원에 찾아가거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 검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간이 멉니다. 그래서 그게 고혈압 가족력이 있고 어디서 고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고혈압을 좀 알고 싶다, 내가 있는지, 그럴 때는 고혈압 기계를 하나 마련해서 스스로 가정 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고혈압의 모든 것이라는 컬럼이 있고 가정 혈압 측정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따라 들어가면 보통은 매일 아침 2번, 저녁에 2번, 초기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5일에서 7일 정도 아침 저녁 각각 2번, 총 4번의 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커프는 우측 심장의 레벨에 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팔을 놓고 맨살 혹은 얇은 옷 위에 감아주셔야 됩니다. 손끝이나 손목에서 안 되고 윗팔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움직여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며 동일하게 1분 간격으로 2번 연속 측정을 하며 다리는 꼬지 않고 등은 편안하게 기대 주시는 것이 좋고 손에 힘을 최대한 뺀 채로 혈압을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자님께서 저는 앉아서 잴 때는 평균 130 정도 나오는데 눕기만 하면 50, 60이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170까지도 올라가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본인은 뇌출혈이 한번 왔던 거라 좀 불안한데 혹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정상이 뭔지 아닌지. 네, 혈압은 보통 누워서 재거나 서서 팔을 늘어뜨린 채로 재면 혈압이 오릅니다. 정상보다 높게 나오고 팔을 올려서 재면 정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고 이렇게 팔을 기대어 놓고 심장 레벨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포즈로 재거나 말을 하면서 재거나 이렇게 잰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안정,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정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고 명상하면서 거의 자다시피 하는 상태까지 안정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다른 어떤 질환보다 혈압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감정 상태를 수초 내에 금방 반응합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는 혈압이 갑자기 높아서 왜 이렇게 높으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오는데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을 봤다. 그렇게만 해도 혈압이 오릅니다. 내가 지금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소변이 마려운 채로 혈압을 쟀다. 그래도 혈압이 높고 내가 지금 약속이 너무 바빠. 그리고 혈압을 쟀어. 그래도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방광도 비우고 대소변을 다 비우고 특히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을 하면 안 되고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그 전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알코올 섭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혈압을 재는 사람이다 하면 되도록이면 양쪽 팔을 잽니다. 누구나 사람은 양쪽 팔의 혈압이 좀 다른데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을 택해서 그쪽 팔을 측정하는 것이 좋고 내가 부정맥이 있다. 최소한 3번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평균 혈압으로 내 혈압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일에서 7일 정도 혈압을 꾸준히 재서 어떤 때는 내가 145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10이 나올 때도 있는데 다 더해서 평균이 수축기 135 이상이거나 이완기 85 이상이 나오면 그 기록지를 다 가지고 병원을 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모두 다 더해서 평균을 내 혈압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꼭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는 뭔가요? 고혈압을 초래하는 기전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감신경 활성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떨리는 순간은 병원에 왔을 때입니다. 특히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떨립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잴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웅하고 재지는 순간 내가 또 혈압이 높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이미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집에서는 분명히 방금 재고 온 혈압 120이었는데 병원에서만 재면 막 200이 넘게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 혈압, 가정 혈압도 높고 진료실 혈압도 높은 분은 지속적으로 고혈압 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료실 혈압만 높은 경우에는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만 높은 그런 혈압이 되겠고, 반대로 병원에서는 완전히 정상인데 집에만 가면 높은 혈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백의 고혈압과 비교해서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조절 잘 됐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목표 혈압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 고혈압을 진단하기 시작할 때는 5일에서 7일 정도 가정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내가 이미 혈압이 진단된 후에도 적어도 3일 이상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해서 그 변화를 체크해서 다음 진료할 때 제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은 왜 생기는지, 또 젊은 사람에게도 고혈압이 생기는지, 어떤 음식이 고혈압에 좋고 어떤 음식은 고혈압에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고혈압의 90%는 원인이 없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면 자손들의 40%에서 50% 정도는 고혈압이 생기고, 양쪽 부모가 고혈압이다. 거의 90%의 자손이 고혈압이 생깁니다. 이 유전적인 체질 때문인 거야. 식습관이나 이런 게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 때문에. 두 가지 다인데 그래도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도 고혈압에 걸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에서 30대 고혈압 빈도는 한 30% 미만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보다 남성의 고혈압의 빈도가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사춘기부터 고혈압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여성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고혈압으로부터 여성의 혈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잉태를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에는 심내혈관 질환이 오지 않도록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동안에는 고혈압이 생기지 않지만, 폐경기에 가까워지면 유전을 따라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폐경이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인데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원인이 있는 2차성 고혈압 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됩니다. 남성에 있어서도 고혈압이 젊은 연령부터 생기는 경우는 요즘에 우리가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짜게 먹고 비만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전 따라 체질 따라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지만, 비만 그리고 더 짜게 먹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생활 습관으로 더해지게 되면 더 빨리 고혈압이 발생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달 음식을 멀리하고 운동을 하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몸무게가 더 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기에 오는 고혈압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예를 들어 비만하거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거나 작은 군종이 있거나 난소에 또 물혹이 있거나 앞으로 추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없는데 혈압약을 먹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가정혈압을 계속 측정해서 고혈압 전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수축기 130에서 139 사이에 들었는지를 면밀히 보면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혈압 1기에 접어들었다 하면 이제 좀 더 가열차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했는데 안 된다, 이제 선생님이 약을 먹자고 하실 겁니다.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유동률을 낮춰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 여자한테 좋다고 막 닮아지고 영양제를 먹는다, 이런 것도 혹시 여성한테 도움이 돼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걸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폐경됐을 때 여성 호르몬을 주자, 그런 논문도 있기는 한데 여성 호르몬 자체가 고혈압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다만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폐경기가 올락말락한 여성에서 미리 여성 호르몬 약제를 좀 주면 조금 여성 호르몬이 떨어짐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폐경기 증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것이 방지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약제를 먹으면 그거에 따른 다른 합병증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폐경 오기 전후에 10년 정도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다른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조기에 고혈압 전 단계부터 인지하고 혈압이 생겼을 때 빨리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될 수 있는 한 붉은 육고기나 버터, 정제된 곡물, 예를 들어서 막 흰쌀, 빵, 파스타, 감자, 아주 다디단 음료, 과자, 염분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은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유제품, 칼슘이 좀 포함된 음식들, 견과류, 씨 종류, 그다음에 콩, 두부, 생선, 달걀, 이런 걸 먹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을 드셔도 예를 들어 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리브, 카놀라, 옥수수나 대두, 해바라기, 땅콩류 같은 이런 식물성 기름을 드시는 것이 좋고, 곡류도 전곡류, 현미나 통밀 파스타나 귀리,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염분기가 조금 적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권장되는 하루 염분량은 소금 6g 미만을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발면 한 그릇만 먹어도 벌써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거든요. 외식을 하실 때도 나트륨량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나 짬뽕이나 해장국이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칼국수 같은 이런 종류이고, 되도록이면 회덮밥이나 곰탕이나 김밥, 떡, 돈가스, 수육, 나트륨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루에 3끼를 드시는 것이 염분을 좀 적게 합니다. 전곡류, 식물성 기름, 달걀, 두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쉬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대쉬 다이어트 더하기 염분이 낮은 이런 음식들을 같이 하면 혈압약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와 음주는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니코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고혈압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 담배를 피면 뭐가 좋냐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 담배를 피면 약간 몽롱해지면서 그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담배를 안 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굉장히 흥분이 되고 더 긴장되고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담배의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교감신경을 더 활성화시키고 심장에서 중요 장기로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의 내막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에 의한 니코틴에 의한 혈관 내막 손상, 니코틴에 의한 교감신경 활성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담배를 피게 되면 5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5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떨어져서 담배를 한 대를 딱 피면 15분 동안 혈압이 약 15에서 25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한 대만 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갑 정도 핀다 하면 매 갑마다 15분씩 혈압이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혈압이 오른 채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담배는 간접 흡연에 의한 상대방에게도 혈압을 올리고 긴장을 주고 폐암에 대한 또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담배는 단 한 대도 안 되고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에게 담배를 끊으십시오 하면 내가 지금 다 살았는데 이 즐거움마저 뺏어가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담배를 못 펴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담배를 끊은 지 12시간 정도 되면 혈중의 산소량과 일산화탄소량이 정상화되고 3일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이제 체내 니코틴이 대부분 손실되고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이제 담배를 꾸준히 피워왔던 흡연자다 하면 완전히 비흡연자와 동일하게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없어지려면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심장병 중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질환들은 술을 먹으면 부정맥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고혈압 환자도 술을 딱 먹으면 즉시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쭉 떨어집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좀 어칠할 수가 있고요. 반동으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혈압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심하게는 뇌출혈이 다음날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잘 조절되든 조절이 안 되든 술을 드실 때는 혈압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루 알코올 기준은 약 30g입니다. 그래서 맥주로 따지면 한 병, 와인 한 잔, 정종은 한 잔, 위스키도 한두 잔, 소주는 약 한 반 병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잔으로 한두 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또 운동하기 꺼려 하시거나 혹시나 잘못된다거나, 그렇다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운동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혈압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2기, 3기 높은 상태에서는 어떤 운동을 해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초반기에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운동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반작용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안정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일단 혈압이 조절 잘 됐다 하면 가장 적절한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것, 최대 운동 심박수인데, 여기에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 달리기든 실내 자전거든 뭐 뛰기든, 그런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60세다 하면 220에서 60을 빼고 거기 60에서 80%면 심박수가 한 96에서 128회 분당 이렇게 유지되는 적절한 운동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서 5에서 7일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혈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평소에 내가 혈압을 3알 먹고 있다 하면 2알 정도로 줄일 수 있고, 2알을 먹는다 그럼 1알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커피를 줄여야, 이런 질문은 보통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만 마시면 잠이 안 오고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된다,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커피를 마셔야 너무 행복한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커피 한 하루 3-4잔은 괜찮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커피 마시는 거는 고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되, 나의 진짜 평균된 혈압을 알고 싶다 하실 때는 커피 마신 후 30분 이내에는 혈압을 측정하지 않을 것,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즐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분도 혈압에 영향을 미치죠. 네,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이 굉장히 뚜렷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만 되면 응급실에 환자들이 막 실려옵니다.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실려오곤 하는데, 그럴 때 자세히 우리 환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뙤약볕 아래에서 너무 오래 계셨던 거예요. 뙤약볕 아래에서 2시간 정도 막 산매에 빠져서 밭 일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들고 일어날 때 핑 돌면서 어지러우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약백제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리거든요. 약으로 평소 혈압 유지가 잘 됐던 분은 흘린 땀의 양만큼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다 하면 땀을 줄줄줄줄 흘리지 않아도 무조건 물을 수시로 드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오랜 시간 수분 섭취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시는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런 때는 새벽 그리고 밤중에 야외 활동을 하셔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무조건 여름에는 이온 음료, 그리고 적절한 과일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을 굉장히 권유드립니다. 또 극히 추운 겨울에는 막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마스크 없이 예를 들어 찬바람을 갑자기 들이쉬게 되면 기관지로 찬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또 혈관이 확 수축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추운 겨울에 바깥 외출을 하실 때는 꼭 혈압약을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혈압이 너무 오르는 게 문제고, 더운 여름에는 혈압이 극도로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더운 여름에는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이 더해져서 우리 몸이 상당한 탈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고령층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탈수가 되면서 콩팥까지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덩달아서 칼륨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때 마침 같이 드시고 있는 고혈압 약제 중에 또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칼륨 수치 때문에 또 막 맥박이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땀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절기 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여름 내내 계속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거나 선선해지면 따로 난방을 하지 않고 주무시게 되는데,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춥거든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새벽에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경우에 평소에는 괜찮다가 계절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주무시고 있다가 해가 뜰 무렵에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겁니다. 그걸 모닝서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오면서 새벽에 심뇌혈관 질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잘 때는 내가 혈압을 측정할 수 없거든요. 잘 때나 동터울 때, 그때 막 깨어났을 때 혈압을 알고 싶으시면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링 타입의 24시간 혈압계도 있고, 또 정식으로 커프로 재는 24시간 혈압계도 있고, 이래서 나의 혈압 패턴이 새벽에 오르는 혈압 패턴인지, 하루 중에 혈압의 어떤 변동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럼 빨리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혈압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이겠죠. 항상 가정 혈압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그제, 또 그그제 혈압을 쟀는데 평상시대로 아주 좋았는데 오늘만 혈압이 160이다, 혈압이 90이다 하면 놀라실 게 없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릴렉스 하시고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다시 혈압을 재서 얼마가 나오는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점점 혈압이 올라가서 180 이상이다 하는 경우에 다시 한 1시간 정도 또 완전히 릴렉스해서 또 쟀는데 또 더 오른다 하면은 그때는 응급실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이 점점 오르면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볼펜을 집을 때 한쪽이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두통이 생겼다든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축기가 90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도 좀 안정하고 다시 재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내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인가? 밖에서 뛰어다니다 와서 충분히 혈압을 안정 상태에서 재지 못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혈압이 높은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런 원인들을 다 배제하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대로 혈압 재는 측정법에 따라서 한 번만 혈압을 좀 측정해 보시고, 혈압이 높은 것 이외에 다른 증세가 없다면 조금 기다려봐도 됩니다. 혈압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는 혈압이 90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90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내가 어지럽지 않다,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100회 이상 막 올라가지 않는다,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경우에 스스로 우리 몸의 조절에 따라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하고 혹은 조금 걷고서 다시 10분 안정하고 다시 혈압을 측정해서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조금 기다려봐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고 앉았다 일어났는데 눈앞이 껌껌할 정도로 어지럽고 구역구토가 나고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건강검진 할 때마다 저혈압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딱히 치료법을 안 해주실 고혈압처럼 뭐 해달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혈압은 그러면 위험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혈압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저혈압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출혈이 있거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밸런스가 깨져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기거나 이렇게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이라는 병은 없고 주로 저는 혈압이 낮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젊은 여성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여러 조건이 그 혈압이 편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정한 혈압 내에서도 심장과 장기 사이에 서로 편안하게 혈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상태대로 내가 어지럼증이 없으면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젊은 여성분 중에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혈압도 낮은데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찔한 적이 1년에 한두 번 있고 실제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기타 다른 원인이 있는지 꼭 병원에 와셔서 진료를 해보셔야 되고 평소에 혈압이 낮은데 아무 불편한 게 없다. 하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중년이 넘어가면 혈압이 120이나 130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폐경기가 가까운 여성 중에 혈압이 평소에 100이나 110 이렇게 되는 여성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미주신경성 실신 이런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달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내과 선생님이 정하실 거고 본인의 증세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지러웠는지,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다가 어지러웠는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웠는지,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다가 어지러웠는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러지고 있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어지럽고 구역구토가 나다가 쓰러지는지 몰랐는데 눈을 떴더니 이미 땅에 머리가 닿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한지, 쓰러지기 직전에 가슴 통증 같은 걸 느꼈는지, 또 내가 쓰러졌을 때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흰자를 내보이면서 혹은 거품을 보글보글 물면서 쓰러졌는지, 간질같이 떨면서 쓰러졌는지, 소변을 좀 지렸는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평가를 하시면 쓰러진 원인이 진짜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신경학적인 여러 요인에 의한 건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관찰한 바도 잘 적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고혈압 약을 먹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랑 공포 증상, 복통이 이제 조금씩 생겼는데 이게 기립성 저혈압 증상인가요? 그렇다면 고혈압 약을 잠시 중단해도 되나요? 라고 또 말씀을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심장이 머리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심장이 머리로 펌핑하기가 참 편해요. 갑자기 딱 일어났을 때 중력에 반해서 높아진 머리에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심장과 뇌 사이에 그런 사인이 원활해요. 이미 일어나려고 마음만 먹어도 심장은 거기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압을 높이고 더 높이 피를 보내서 머리로까지 충분히 피가 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는 사람은 그게 늦어요. 그 반응이.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아 쓰러지게 되는 거죠. 기립성이라는 건 반드시 체위의 변화가 있을 때 어지러우면서 쓰러지는 것을 얘기해요. 눈앞이 껌껌해지면서. 구역 구토만 단순히 있다, 복통이 있다, 이걸 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체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혈압이 낮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세가 있을 때 이미대로 약을 끊은 상태로 며칠 지나서 진료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압약을 다 끊고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혈압약 때문이었을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은 상태에서 그런 증세가 있으면 혈압을 쟀을 때 너무 위험하게 낮지만 않다면 진료실 가는 날에도 혈압약을 먹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판단하는 데 빨라요. 너무 혈압이 떨어졌을 땐 중단해야지. 그렇지만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혈압약과 한 5일째를 먹고 있는데 저혈압 증상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혈압을 재보라는 거예요. 이게 저혈압인지는 몰라요. 실제 혈압을 재서 진짜 혈압이 낮았냐 하는 거죠. 어지럼증이 다 혈압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장 박동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정상인도 자고 있을 때는 9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다 편안한데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90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약을 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90까지 떨어졌는데 맥박도 느려. 난 어지럽지도 않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90도 괜찮아요. 반드시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의 반작용으로 맥박이 빨라져요. 평소보다 내가 맥박도 빠르네 하면 그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죠. 다음 날이라도. 뇌출혈과 파킨슨 환자인데 걷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뭐 쓰러지려고 합니다. 실향하는 복용해도 됩니까? 몸무게 그러니까 아무 약도 안 드시는 분이 그런 약을 드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간 기능도 정상이고 콩팥 기능도 정상이다. 다른 걸 먹고 있는 약이 없다 하면 여러 가지 뭐 영양제나 이런 거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하는데 지금 파킨슨에 뇌졸중까지 왔으면 많은 약을 이미 드시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뇌혈관이 그런 정도이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약효를 응축해 놓은 그런 약들을 드실 때는 서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약들은 먹으면 그 약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간과 콩팥이 약제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안 그래도 다른 약을 먹으면서 간과 콩팥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부담을 주게 되면 반드시 간이나 콩팥은 부담이 가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 환자분들이 자꾸만 그런 다른 약을 먹고 싶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험 적용을 받아서 먹는 약이 좀 싸요. 환자가 느끼기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중병인데 이런 싼 약으로 내가 진짜 보호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싼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비싼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제를 그럼 왜 이렇게 전 국민 보험하면서 먹어야 되느냐? 전 세계적인 데이터에서 이런 경우에 이 약을 먹으면 오래 산다. 사망률을 줄이고 심뇌혈관 질환 재발률을 줄인다라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약을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 약의 효능이 부작용의 몇 배다라는 것을 지금 거의 30년 동안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싸서 못 믿어서 내가 비싼 약을 먹어보겠다 하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런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걸 사서 드셔라. 오늘 폴터를 잤는데 자기가 지방 사람이라고 했지 일주일 기간을 주셨네요. 증상일 때 누르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검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방 사람이라 7일 아니에요. 하루 딱 달았는데 그때만 정상이고 뛰는 순간 증세 있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단 거예요. 7일 내내 모니터가 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누르라고 하는 건 증세와 심전도 변화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터져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때 심전도는 깨끗해. 그리고 환자가 자고 있을 때 못 느낄 때는 부정맥이 나와. 그러면은 그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꼭 약을 써야 되는 환자, 안 써도 되는 환자, 이 사람의 증세는 이 병과 상관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이나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이 신부전에 있으신 분들은 콩, 시금치, 녹색채소 이런 거 안 좋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청국장을 먹으면 안 되냐 비타민 K인가 그것도 안 되냐 청국장 가루 먹어도 되냐 어느 정도 먹으면 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타민 K는 칼륨과 좀 다른데요.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 또 쿠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청국장이나 채소들을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냐라는 거죠. 쿠파린이라는 약제는 드시는 음식이나 같이 복용하는 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쿠파린은 비타민 K에 의존하는 응고 기전을 블럭함으로써 응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는 여러 음식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청국장이나 채소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느냐? 골고루만 드시면 됩니다. 진료실에 올 때마다 INR이라는 얼마나 피가 맑아졌나 하는 수치를 검사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계속 청국장이나 된장국만 먹을 거야. 채소만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유지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쿠파린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잘 안 먹어 하면은 그런 걸 잘 안 먹는 채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안 먹다가 그것만 먹었어. 항상 그것만 먹다가 어느 날 굉장히 눈에 띄게 그걸 줄였어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쿠파린을 복용하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허벅지에 큰 멍이 들어서 오셨어요. 그 쿠파린 수치가 평소보다 한 5배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환자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내가 한 끼 그때가 복날이어서 오딱으로 만든 삼계탕을 드셨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오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엑기스로서 상당히 이 약제와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뭔가 엑기스, 그다음에 평소에 안 먹던 거 이런 걸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 매일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만 보시라 이거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한번 몸에 좋으면 계속 먹는 성격이 있는데 어떤 환자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분도 고혈압 환자였고 고혈압에 따르는 콩팥 기능 이상 질환이 있었고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은 분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토마토를 좀 먹어도 됩니까? 네, 제철 과일 드시는 거 좋습니다. 토마토 좋아요. 했는데 이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포타슘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높고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져서 오신 거예요.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는 섬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환자가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300개씩 드신 거예요. 선생님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저는 설마 하루에 방울토마토를 300개씩 드실 줄은 몰랐던 거죠. 너무 그거를 그냥 본격적으로 대놓고 일정 기간 막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맛만 본다는 그런 정도로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쌓는 상태에서 커피를 먹으면 취약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나는 커피만 먹으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숨이 차. 그리고 너무 각성돼서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은 그런 질문 아시겠어요?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이 커피 때문에 부작용을 느낄까봐 하시는 말씀일 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스라고 답을 드리면 굉장히 환자들이 절망감에 빠지더라고요. 아닙니다.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복용할 수 있는 가장 소량의 혈압약을 먹고도 혈압이 막 뚝뚝 떨어져. 이 약만 먹으면 쓰러져. 그러면 혈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 진단된 분 중에 이런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혈압약을 하나를 먹고 있는데 항상 혈압이 너무 좋아. 120, 130이야. 그러면 혈압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혈압이 120에 80인 사람이 그 혈압약을 먹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이 혈압약을 먹고 너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일상생활이 편안한 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혈압 시범 삼아 끊어보지 마세요. 혈압약을 꾸준히 잘 드시면서 혈압이 좋아서 간혹 한번 끊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후에 다시 혈압이 올라서 오세요. 1년 후에 오셨을 때는 너무 혈관들이 딱딱해져서 예전에 그 혈압약으로는 조절이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혈압약을 써야 되고 혈관은 이미 다 경화가 돼서 오시고 심지어는 다른 합병증까지 다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 확실한 건 내가 이 혈압약을 먹고 편안하다는 건 이 혈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혈압약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죠. 나는 약보다 한약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혈압을 낮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어요. 나의 혈압을 올리는 어떤 주요된 기전이 불안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혈압이 생겼어요. 혹은 너무너무 관절이 아파졌어. 사고가 난 다음에 혈압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약을 먹고 불안증이 감소하거나 관절통이 줄어들었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던 것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기전들이 활성화되면서 어차피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이나 하약으로 혈압을 잡을 수는 절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고혈압 환자 중에 또 혈압약도 먹으면서 한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에는 어떤 약재가 섞여 있는지 잘 몰라요. 이 혈압약재와 섞여 있는 한약재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모르고 모든 한약재에는 감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초 성분은 염분을 자꾸 저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이 감초 성분이 섞여 있는 한약재를 드실 경우에는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몸이 붓고 심부전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도 혈압약 한번 먹으면 입에 대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어머님이 방해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고혈압이라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박용현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진료에서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대부분 증상이 없으니까 병이 있다는 실감을 못하거나 주변의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로 인해서 치료 없이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건강관리를 시작하고는 하는데,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고혈압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중요한 건강 문제 때 생각보다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혈압의 정체와 원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혈압은 안정시 혈관 속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혈압을 잴 때는 보통 맥박수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mmmercury 이하이며,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으로 안정시에 2번 이상 반복 측정되는 경우에 진단을 합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 120에서 139 또는 이완기 혈압 80에서 89인 경우, 1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 혈압 90에서 99, 2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00mmmercury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과 달리 가정용 혈압계로 측정했을 때는 고혈압 진단 기준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140에 90이지만 집에서 잰 혈압은 평균 135에 85가 넘으면 고혈압이다. 기준도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전체 성인에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남자에서 58.4%, 여자에서는 68.9%로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최근에는 고혈압 진단 기준을 점점 낮추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고혈압 환자들이 초기뿐만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혈압이 있어도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치료받는 경우가 한 60% 정도에 불과해서, 고혈압을 치료를 해서 합병증을 줄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인해서 겪지 않아야 할 합병증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알면은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혈압약은 고혈압을 완전히 없애주는 약이 아니고 혈압을 낮춰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여주는 혈압 강화제입니다. 혈압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 혈압이 높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로 추정만 하고 있고, 그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는 약제들을 개발을 해서 혈압 강화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결국은 이제 혈관과 관련된, 혈액순환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발생을 하는데,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태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90에서 95%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이 없는 경우하고 달리 특별히 혈압을 높일 만한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체 고혈압 환자의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혈압을 올리는 원인에 의해서 2차성으로 발생한 고혈압이라고 해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의 종양이 생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양 외에도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 그 자체로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질환에 의한 고혈압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혈압의 원인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있는 경우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증상이 없고 아무 불편한 게 없으니까 아주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모르고 지내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겠고, 혈압이 아주 많이 높을 때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유두부종이 생기면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심장 힘이 약해지면 숨이 안 쉬어져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길 정도면 굉장히 심한 고혈압 상태고 이미 장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았을 때 합병증이 생기는 부위는 결국은 모든 혈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몸의 혈관을 따라서 혈압이 높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중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위가 뇌혈관, 그리고 심장에 있는 혈관, 그리고 심장 자체, 콩팥에 있는 혈관, 망막에 있는 혈관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뇌, 심장, 콩팥, 눈 혈관의 변화가 고혈압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된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되겠습니다. 더 진행을 하면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에 힘이 빠져서 우리 몸에 피를 제대로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뇌혈관이 터지거나 이러면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혈압이 높더라도 증상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기껏해야 목 뒤가 좀 뻐근하다, 무겁다 이런 느낌 또는 약간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라고 쉽게 의심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아야만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 정도에 비례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오랜 기간이 지나면 아주 심하지 않은 고혈압으로도 합병증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심장이나 혈관 쪽에 변화가 생기려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한 5년 정도 이상은 시간이 경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혈압을 진단받았는데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미 고혈압이 발생한 지 최소 5년은 지났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고혈압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앞으로 장기적인 삶의 질과 안녕을 위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혈압 치료를 막상 하려고 하면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 환자 중에는 제가 약을 처방을 하고 실컷 설명을 하고 나서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까지 사서 집에 가서 약을 안 먹고 버리는 이런 분들을 또 제가 여러 명 봤기 때문에, 그 약이 입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런 약을 먹는 걸 방해하는 사람 중에 그 환자를 굉장히 아끼는 어머님이 방해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혈압 치료를 잘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인식을 개선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도 혈압약 한번 먹으면 입에 대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이런 선입견을 깨부수는 게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약제들을 아주 소량씩 사용을 해서 조합을 하면 각각 약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이런 방법까지도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원하는 정도까지 충분히 혈압을 잘 낮출 수 있고, 혈압 치료를 하면서 처방을 하고 있는 담당 의사분과 잘 상의를 해서 혈압약을 얼마든지 내가 덜 불편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혈압약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고혈압 환자라면 약을 먹건 안 먹건 관계없이 무조건 같이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고, 비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비약물 치료를 충분히 생활화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기간을 주자, 진료 지침을 내릴 정도로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데 큰 비중을 고혈압 학회에서 두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특별한 게 없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담배를 끊는 거고, 끊으면은 그 자체로 혈압을 낮출 수는 없지만 혈압을 조절하는 목적은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건데, 담배를 피우면 그 자체로 담배가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담배를 제일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요법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체중을 적절히 감량을 하는 겁니다.
바짝 마른 분이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혈압이 내려가지는 않고, 표준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체중을 줄이면 줄일수록 표준 체중만큼 줄일수록 혈압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체중 5kg 정도를 감량하면 수축기 혈압도 5 정도 낮출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혈압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되고, 혈압 조절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 등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 과도한 나트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 싱겁게 먹는 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게 체중 감량 효과도 볼 수 있겠지만, 운동 자체가 혈관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권유를 하고, 술을 적게 마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채소와 과일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요법으로 공고가 되고 있고, 생활요법을 아주 잘하면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 고혈압인 경우에는 생활요법을 통해서도 상당히 정상에 근접할 정도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2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60이 넘는 분들은 생활요법만으로는 정상 혈압에 가깝도록 혈압을 낮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기 고혈압 환자들은 처음부터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요법을 병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요. 이것 때문에 치료 시기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고 치료를 방해를 하는데, 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루 정도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매일 혈압약을 먹어야만 혈압이 원하는 범위로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거지, 혈압약을 입에 댔기 때문에 먹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왜곡된 선입견 때문에 고혈압 치료를 꺼리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혈압을 낮춰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전문의와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혈압 치료 및 관리를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계내과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소금과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짜게 먹는 나라 일본은 고혈압이 적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음식이 짜고 달고 조미료도 많이 먹는데 되게 장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게 먹는 나라 일본의 고혈압 유병률이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염식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 듣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게 먹는 거 맞고요. 장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작용하는 건 아닌 거죠. 일본만 짜게 먹는 거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WHO에서 각 나라 국민들의 소금 섭취량을 지도로 표현한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이 소금, 염분 섭취량이 적은 나라, 그다음에 빨간색이 염분 섭취량이 많은 나라.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주 빨간색에 가까운 나라에 해당합니다. 어떤 나라가 많이 먹나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금 섭취량이 많아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해가지고 소금 섭취량이 많고, 특히 이제 이 리포트에는 일본하고 한국,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 둘을 콕 집어서 5g 정도를 섭취한다. 중앙아시아가 제일 많이 섭취해서 5.5g이다. 하지만 제일 많은 나라들 보시면 이제 카자흐이 6 정도인데, 우리나라 이제 고에 절대 부족하지 않은 5g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의 나트륨과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에 해당합니다. 한편에 고혈압 유병률은 우리나라랑 일본은 정말 유병률이 낮은 나라에 해당하기는 하거든요. 고혈압 유병률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그림을 늘어놓은 거고요. 요 노란색이 아시아 국가들이고, 아시아 지역 보면 진한 노란색하고 연한 노란색하고가 전체 고혈압 유병률이고, 진한 노란색이 고혈압 중에서 조절이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고혈압 관리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혈압 유병률이 30%가 채 안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고혈압이 잘 조절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혈압 조절을 잘하고 있는 나라고, 이웃나라 일본을 보시게 되면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고혈압 유병률은 낮은 편이에요. 30% 정도밖에 안 되고, 조절률은 물론 우리나라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소금 섭취를 많이 하는데도 고혈압 유병률이 낮은 나라,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일본은 고혈압 유병률은 31%, 남성 여성마다 이제 차이는 있는데 전 세계적인 고혈압 유병률이 33%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낮은 나라에 해당하죠. 우리나라는 더 낮아서 거의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고 남녀 합치면 유병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짜게 먹어도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다는 예를 보여주는 나라로 일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한 역설에 해당하겠죠.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하는데 소금 섭취와 고혈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나트륨하고 염분이라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좀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나트륨 섭취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나트륨은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랑 염소량을 합치게 돼서 염분은 이제 곱하기 4.6이 되거든요. 나트륨 섭취량 2g이 염분 섭취량 5g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WHO에서 이야기하는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g, 소금으로 얘기하면 5g인데 한국인 섭취량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5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국제보건기구의 권장량의 2.5배, 소금 섭취량을 WHO에서는 한 티스푼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5티스푼 정도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고요. 소금 섭취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는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맞는 얘기죠. 꼭 필요한 성분이고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나트륨, 염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적게 섭취하면 적게 섭취하는 대로, 많이 섭취하면 많이 섭취하는 대로 배출량을 조절하는 기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염분이 부족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4만 년 정도 되는데 소금 섭취가 충분했던 거는 불과 50년, 100년밖에 안 되는 일이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렵채집인으로 살아왔고 또 오랜 시간 농경인으로 살아왔거든요. 지금처럼 산업화된 사회에서 산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삶을 사는 인류는 역사적으로 소금이 부족한 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 사회에도 수렵채집인 사회로 남아있는 일부 부족들이 존재하죠.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나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이나 지금 현대 사회에도 수렵채집인으로 살고 있는 부족들의 소금 섭취량을 보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 2g에 도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주 적은 나트륨을 섭취하거나 2g 미만의 나트륨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어요.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서는 더 심했는데 수렵채집인 사회에서는 고기를 잡아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자연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했었다고 하면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먹고 오히려 곡물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량이 더 적었었습니다. 우리는 4만 년 동안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왔다가 산업화된 최근에 50년, 100년 사이에나 소금 섭취가 쉬운 사회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소금을 지금처럼 쉽게 섭취하게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1961년까지 소금이 부족해서 나라에서 전매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었고 62년에야 이 전매 제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수렵채집인 사회나 농경사회에서나 역사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고 이런 소금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전매 사업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소금을 컨트롤하는 호르몬 시스템은 소금이 많은 거에 적응되어 있지 않나요? 적은 소금을 섭취했을 때 이 소금을 버리지 않고 몸에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시스템이었었는데 이 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소금을 섭취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얘는 소금을 내보내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지 소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기 위해서 특화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염분 시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많은 연구들이 있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염분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염분 성분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체액량이 늘어나면서 전신 혈관 저항이 상승하게 되고요. 고염분 자체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 혈관 내피세포의 비정상적인 채널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서 혈관 확장을 막아주고 이런 변화들이 혈관이 더 딱딱해지고 탄성이 떨어지게 돼서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에 안 좋은 변화들이 쌓이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게 고염분 시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혈압이 높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서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과연 혈압이 떨어질 거냐에 대한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었고 20년 전에 나왔던 아주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아예 식사를 제공을 했어. 한 3끼 먹을 식사를 제공을 해서 2달 동안 섭취를 하고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봤는데 한쪽에서는 일반적인 미국인 식사
떨어진다. 반대쪽에서는 대쉬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조금 더 건강한 유제품 많이 들어가 있고 견과류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사를 제공한 한 축에 있었고, 또 다른 한 축에는 염분 양에 따라서 3.5g, 2.3g, 1.2g으로 나눠서 고염분, 중간염분, 저염분으로 나눴습니다. 염분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혈압이 떨어진다. 수축기 혈압은 고염분에서 중간염분으로 낮추면 2mmHg, 중간염분에서 저염분으로 낮추면 4.6mmHg 떨어진다 라고 보여줬고요. 염분 섭취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지고, 또 염분 섭취량은 똑같더라도 식단을 더 건강하게 짜면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 그 다음에 더 건강한 성분들, 채소, 유제품, 견과류 등을 복용하면 또 혈압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줘서 염분 제한이 정말 효과적인 혈압 강화 효과라는 걸 보여줬고요. 소금 섭취를 10g 정도 줄이게 되면 혈압이 한 4에서 6mmHg 정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건강한 식단과 염분 섭취 제한을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라서 대쉬 연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혈압학회에서 고혈압 진료 지침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금 섭취 제한, 체중 감량, 절주, 운동, 건강한 식단 하는 걸로 이 정도 혈압 강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소금 섭취 제한은 적은 노력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섭취 제한을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 5, 이완기 혈압 2.5 정도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대쉬 다이어트로 돌아가게 되면 이 연구에서 고염분이라고 이야기한 하루에 3.5g 섭취하는 게, 우리나라는 나트륨을 5g 정도 섭취한다고 그랬잖아요. 5g에 비하면 고염분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죠. 중간염분이 이제 WHO에서 얘기한 2g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심지어 미국에서 연구한 고염분보다도 더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나트륨 섭취 얼마나 하고 있느냐, 2010년도까지는 한 5g 정도 했었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저염분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나라에서도 식당들에 나트륨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제한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소금에도 저 나트륨 함량을 좀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나트륨 섭취량은 지난 20년 동안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트륨 섭취량 한 3g 정도, 아직도 WHO 권장량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긴 하지만 5g에서 3g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 아니에요. 나트륨 섭취가 무조건 나쁜 거냐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 일견 타당성이 있기는 한데요. 타당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염분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민감성이 좀 틀려서 고염분 식이를 하게 되면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늘어나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일어났을 때 콩팥에서 잘 작동을 하느냐, 잘 작동을 해서 나트륨을 내보내고 체액량을 회복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잘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장 배설 기능이 잘 안 돼서 체액이 저하되고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걸 염분 민감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고혈압 환자에서는 절반 이상이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사실은 민감한 분들한테만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어떤 사람들이 더 염분에 민감하냐, 연세가 많고 비만하고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염분에 민감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없지만 이제 인종적으로는 흑인들이 백인이나 동양인보다는 조금 더 염분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분 민감성이 높을수록 저염 시기를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좋기는 해서, 사실은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염분 민감성이 적은 분들은 조금 짜게 드셔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진 않고, 더 민감하신 분들은 짜게 드셨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싱겁게 드셨을 때 혈압을 강화하는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논란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고 과연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느냐, 과연 오래 사는 약, 그다음에 그런 게 연구로 증명된 적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염분을 제한해서 단기간 동안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혈압을 보는 연구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고염분으로 식사하고 어떤 분한테는 저염분으로 식사하라고 해서 이분이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데까지 5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는 사실은 하기 어렵거든요. 염분 섭취를 제한했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고염분 식이를 한 채로 몇 년 동안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후를 보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거나 사망을 막아준다는 효과를 증명한 장기간의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사실이고, 이런 거를 본 관찰 연구들은 있어요. 사람들이 섭취하는 소금량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본 연구들인데, 예를 들면 퓨어 스터디 같은 경우는 소금 섭취량이 적어도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많아도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최적의 나트륨 섭취량은 4g 정도라고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적은 경우에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연구 결과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 연구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 사실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죄 모양을 보이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사실은 더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4년 전에 WHO에서 전 세계 181개 국가들의 소금 섭취량과 기대여명을 분석한 결과인데, 오른쪽이 소금 섭취량이고요. 1g에서 6g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비교를 했고, 파란색 점들이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은 보게 되면 소금 섭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고, 소금 섭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대여명이 길어진다라는 걸 보여줬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염분을 제한하는 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검증된 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염분 섭취 마음껏 한다고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 적게 생기고 수명이 더 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나트륨인지 칼륨인지 는 아직 정답은 없어요. 나트륨을 제한하면서 효과가 있는 건지, 나트륨 대신에 칼륨 섭취를 늘리면 더 좋은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바나나 같은 음식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칼륨 섭취를 많이 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고 다른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칼륨을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을 배설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포타슘, 칼륨 섭취는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칼륨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칼륨 섭취를 마냥 권장할 수는 없고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이 고혈압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엄청 짜게 먹는 나라지만 고혈압 유병률이 낮고요. 하지만 이게 염분 섭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은 유전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랑 좀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고,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선 섭취를 많이 하는 거고, 등푸른 생선 많이 먹는다든지, 채소 우리나라처럼 많이 먹는 나라가 없거든요. 생활 습관, 운동량, 유전적인 소인들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요인이 있고,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류는 지난 4만 년 동안 염분 부족에 시달려 왔어서 지금처럼 소금을 자유롭게 단짠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불과 50년, 100년밖에 안 된 일이라서, 이렇게 소금이 풍부한 세상에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너무 마음껏 하게 되면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소금 섭취를 제한했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 너무 잘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저염 식이가 건강에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없고요. 한국인 염분 섭취량은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고 있는 양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양이기는 해서, 우리는 아직도 조금 더 줄여야 될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짜게 먹다 등치가 많은데도 장수를 한다, 고혈압 별로 없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댓글에서 해조류나 이런 거에 칼륨이 많이 섭취되어 있어서 나트륨을 잘 배설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맞아요. 어느 정도 타당한 거 맞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섭취하는 식단에 칼륨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채널에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고혈압인데 소금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소금을 한 컵 먹고 자면 오히려 밤에 소변도 안 돌아가고 싶고, 다음날이 너무 개운하고 혈압은 떨어지지 않지만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네, 소금을 들이마시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소금 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소금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드시고 오셔서 혈압 엄청 올라가시고, 또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체액량이 늘어나서 숨이 참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술 차가지고 오신 분들 왕왕 있으시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만 제때제때 먹어도 사실은 염분 섭취량이 꽤 많은 나라이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일부러 소금을 내서 드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교수님 제가 보는데 양장 채널은 좀 이제 그분이 주장한 주된 논리가,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레닌 안조테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존재하면서 얘가 들어온 염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저염 시기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맛없는 음식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우리 몸은 알아서 조절한다는
건데 우리 몸에 그 시스템은 존재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소금이 많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금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시스템이거든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소금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금을 우리 몸에 보관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얘네들은 소금이 없을 때 소금을 내보내지 않고 지키는 걸 정말 잘하는 애들이고, 물론 얘네들이 손을 놓으면 소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 몸은 소금을 내보내는데 제약이 있어요. 염분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은 섭취하는 대로 다 내보내지 못합니다. 섭취하는 대로 쭉 쌓여가요. 그래서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혈압은 더 올라가고 혈관을 더 딱딱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더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단계가 오게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레닌 안조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항진되거든요. 심장에서 피를 잘 못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얘네들이 막 항진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방향은 이 시스템을 완화시켜주는 게 치료의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먹게 되면 이 시스템이 더 신나게 됩니다. 소금을 드시는 거는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염분 섭취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실 물의 양보다 소금을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이찬주입니다. 오늘은 신부전 환자들의 수분 관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나트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왜 신부전에서는 물보다 소금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주로 뵙는 환자분들이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워낙에 신부전에 대해서 만성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본인의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한테 진료를 보시거나 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냐? 얼마 전에 강시혁 교수님 영상에서 소금물을 매일 충분히 먹으면서 건강 유지하고 있다는 분의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심혈관 질환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신부전 환자분들한테는 매우 위험한 생활 습관입니다. 물론 약을 이용해서 혼자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서 물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은 이 소금기, 나트륨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분들이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폐와 다리에 물이 차서 많이 붓고 숨찬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 자체가 많은 분들은 물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이 나트륨 자체가 우리 몸에서 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몸에 물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 관리의 핵심은 수분 제한이 아니라 나트륨 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분인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엄청 올라서 왔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죠. 약 잘 드셨냐? 잘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이상하게 많이 올랐다. 요즘에 최근에 뭐 다른 거 뭐 드신 거 없냐? 이랬더니 자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죽염을 계속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염, 몸에 좋은 소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몸에 좋은 소금은 없습니다. 물론 소금을 아예 섭취 안 하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지만 몸에 좋은 소금이라는 건 없고 그거 계속 먹으면 혈압 조절 안 되고요. 수분을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소금을 섭취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제한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고혈압 환자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면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갈증이 심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물을 더 많이 마십니다. 이 소금기가 너무 많아지면 그 소금기를 우리 몸에 녹일 수 있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물을 더 많이 마시게 우리 몸이 변하게 되고요. 콩팥이 물을 잘 못 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몸이 늘어나니까 체중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신부전 환자분들한테는 전형적인 증상 악화의 시작 시도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를 참는 것보다는 소금을 얼마나 내가 오늘 많이 먹었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신부전 환자들 본인의 건강관리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뭐 나트륨 적게 먹어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하루에 그럼 얼마나 마셔야 되냐? 물의 양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정된 신부전과 증상이 악화돼서 최근에 입원을 경험을 했거나 또는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안정적인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드시는 물의 양 정도 하루에 한 1.5에서 한 2리터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요. 증상이 최근에 악화됐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적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물의 양이 증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딱 정해놓고 얼마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은 제가 조절해 드릴 테니까 목이 마르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더 많이 드실 필요 없고 일부러 더 줄여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신부전 전문으로 보는 심장내과 의사들 진료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드셔라 권고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루 나트륨의 섭취량은 2000mg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소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5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전부 다 재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소금량을 실제로 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신부전 환자분들한테 건강 강좌도 하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어느 정도 줄여서 드시라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실제 실생활에서 뭐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소금량을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먹는 소금량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음식, 국, 찌개, 김치, 장류, 젓갈 이런 데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도 많이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식습관 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가능한 국물은 남기고 싱겁게, 이게 되게 사람들마다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국물은 최대한 적게, 그래서 국물을 따로 떠마시지 말고 밥에 조금만 묻혀서 드시거나 기본적인 가공식품들, 햄, 소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짜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소한으로 드시고요. 그다음에 반찬류의 나트륨 함량, 특히 뭐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짜니까 최대한 적게 드시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좀 물에 씻어서 드셔라. 그리고 간 같은 거 할 때도 최대한 소금을 쓰지 않고 자연 조미료 같은 거 쓰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식 후에 항상 체중 변화를 체크를 하시고요. 신부전 환자분들은 나트륨 섭취가 많고 물 많이 마시면 하루에 체중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하루에 뭐 1, 2kg 정도 변화하는 거는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신부전 환자분들이 2, 3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체중이 는다? 이런 거는 안 좋은 사인입니다. 이런 몸 안에 체액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체중이 연달아서 계속 늘어나는 증상이 확인이 되면 꼭 내가 얼마나 나트륨을 먹었는지 수분 섭취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강시혁 교수님 거기에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거든요. 내가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 게 건강하다. 저염식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 소금을 마셔야 내 몸에 질환이 생겨서 질환을 걸리지 않는다. 저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의사들의 악독한 저도 그걸 보면서 소금물을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은 암염이 나쁜 거지 죽염이나 구운 소금을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부전에 걸리신 분들한테만 나트륨이 안 좋은 건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거의 이제 60대 이상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소금물을 한 컵씩 마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식사에서 소금기가 하나도 안 된 걸 먹는다. 그런 분들이라면 소금물을 드시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한 소금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식사에 다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트륨을 추가로도 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트륨 적게 먹게 하는 게 의사들의 이런 작당이다. 그렇게 한다고 저희한테 돈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염은 건강한 소금이다. 없습니다. 그런 거. 죽염을 계속 섭취하면 우리 몸의 체액량을 늘리고 고혈압이 생겨요. 나 소금물 맨날 먹는데 건강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현재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버티고 먹고 있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지만 계속해서 소금물 섭취를 하게 되면 몇 년 이내에 몇 달 이내에 고혈압 생기고요. 이런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 생기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할 수 있지만 미래의 건강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 소금기를 유지하기 위한 기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믿고 계속해서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소금을 빼내기 위해서 콩팥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요. 콩팥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당연히 빨리 망가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죠. 아예 소금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환자 아니면 절대 소금물 일부러 많이 섭취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고 어쨌든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소금 적게 먹고 물 적게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리가 있는데 일부러 과도하게 쓸 필요 있냐 이거예요. 무조건 나빠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항상성 유지 기능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부러 그거를 빨리 많이 이용하게 소모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전이 이미 손상이 어느 정도 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우리 몸에 나트륨 유지하는 기전들이 더 빨리 망가지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게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 과다 섭취는 절대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도한 소금물 섭취는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면 저 같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도 고나트륨 식이는 무조건 몸에 안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더욱더 빨리 안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은 물을 붙잡게 되고 가능한 한 나트륨을 2000mg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국물을 적게 덜 짜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체중이 많이 늘면 이거는 신보전 환자분들한테는 안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보전 환자들에게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사실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게 제 생각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이찬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